별아라님 사연입니다. 형, 4부. 저녁 무렵 하얀 한복을 입은 아저씨 한 명과 어린 시절 내가 보아도 한눈에 무당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무어라 중얼중얼거리며 손바닥을 비비고 고개를 조아린 채 빌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그러다 어느 순간 제사상처럼 보이는 곳에 나와 있던 흰 쌀그릇에 돼지목을 칼에 꽂은 채 쌀그릇에 단번에 칼자루가 바닥을 향한 후 돼지머리를 세워 보였다. 그때 그게 무엇인지 무슨 굿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렸던 시절의 내 기억에 그 모습은 뇌리에 각인된 듯 선명하여 잊혀지질 않는다. 굿이 끝나갈 때 신기해서 무당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아줌마, 저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놈, 별게 다 궁금하네. 아줌마가 했어도 아줌마가 한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있어, 이놈아. 백호 대신이 지켜보시니까 잘 지내고. 아리송한 말만 남기고 그렇게 헤어졌다. 세운 거면 세운 거지 했어도 한 게 아니라니. 그 당시 어린 나에게는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신기한 광경이 무언가의 메시지, 그 존재의 유무를 알리기 위한 신호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백호는 또 뭐란 말인가. 그렇게 처음으로 무당 아줌마를 만난 뒤 나는 성년이 될 때까지 정말 헛것도 본 적이 없었으며 건강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성인이 되었다. 나에게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례 찾아오는 입대영장이 통지되었고 2006년 12월 전남의 31사단 신교대로 입대하게 되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감수성이 정말 샘솟듯이 폭발하게 된다. 나 또한 그랬고 군입대 직전에 결혼을 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이야기에 아내에 대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솔직히 이곳에 쓸까 말까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 중 하나이니 풀어봐야겠지. 때는 2004년 대학 초년생, 막 20살의 어린 나이였다. 보통의 유년 시기를 보내며 자랐지만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철이 든 나는 오후엔 태권도 사범 보조로 저녁엔 주유소 아르바이트, 새벽에는 몰래 주점 서빙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다. 그래서 수중에는 800여만 원의 돈이 있었다. 나는 무슨 생각인지 대학교에 입학도 했겠다. 살랑살랑 캠퍼스에 대한 낭만으로 캠퍼스 커플에 대한 개똥 같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기에 여자들에게 잘 보일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다. 짝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 나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나에게 필요한 건 그저 그런 옷이 아닌 멋들어진 정장 한 벌. 날이 맑은 어느 날 나는 돈을 두둑히 인출해서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위풍당당 멋쟁이들만 간다는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 입성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도중 고급 의류 코너라고 표기된 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이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한눈에 뿅 가버렸으니 말이다. 다 필요 없고 저 아가씨한테 옷을 사야겠다. 굳은 마음가짐으로 긴장한 채 그녀를 향해 슬리퍼를 끌고 다가갔다. 헌데 내 옷차림새가 선입견을 주었는지 백화점 매니저로 보이는 체격 좋은 남직원이 내게 다가와 내가 찾을 만한 옷은 이쪽에 있을 거라며 한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그곳은 저렴한 옷들이 전시된 코너였다. 나는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지갑 안에 든 현금과 수표를 펼쳐 보이고는 무슨 옷을 입든 얼마의 옷을 입든
왜 사람의 옷차림으로 당신이 판단하고 안내하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매니저는 당황해서 내게 사과를 했지만 화가 난 나는 그 길로 바로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매니저의 무례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 생각이 계속 났기 때문이다.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 날이 되자 전날과는 다르게 말끔한 정장 한 벌과 구두를 신고 고급 정장 의류 코너를 다시 찾게 되었다. 매니저가 나를 알아보고 쪼르르 달려와서는 어제는 정말 죄송했다고 알랑거리기 시작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저쪽에 계신 여성분한테 옷을 좀 사려고 하는데 또 잡으실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고객님. 뒤이어 매니저가 그 아가씨를 불렀다. 저기 민주 씨, 고객님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상냥하게 말한 뒤 내게 인사하고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민주 씨? 이름도 예쁘시네요.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오늘 일 끝나고 저랑 딱 한 번만 밥 먹읍시다. 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금은 영업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질문에 답변해드리기는 좀 그때 사라진 줄 알았던 매니저가 민주 씨를 향해 눈짓 손짓을 보냈다. 마지못해 그녀는 다시 대답했다. 네, 그럼 딱 한 번만이에요? 그럼요, 좋죠. 이따 저녁 때 나주곰탕 한 그릇 합시다. 거기 깍두기가 또 일품이거든요. 네. 그녀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내게 이런저런 옷을 보여주었지만 나의 대부분의 질문은 그녀의 호구조사 따위였다. 지겨울 만도 한데 대답도 잘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83년생 돼지띠에 사는 곳은 부산 광안리, 전라도와 경상도의 만남이었다. 나는 이 만남을 통해 훗날 힘든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아내이자 사랑하는 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사실 한 번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그녀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옷을 사든 안 사든 간에 찾아가서 딱 한 번만 더 밥을 먹자고 그렇게 매달린 게 한 달여가 되어갈 무렵 매장에 오지 말고 연락을 하라며 그녀가 내게 연락처를 남겨주었다. 나는 그녀의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맞추어 찾아갔고 처음 보는 사람들 옆에서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위해 수다를 떨고 노래도 부르며 그녀 하나만을 위해 온전히 노력했다. 무언가 해내고자 한다면 미친 듯이 물건들어지고 하다 안 되면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 마음 한편의 신념과 집념의 결과가 지금의 내 아내이지 않을까 싶다. 나의 그녀는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다니던 도중 방학 기간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우연이었을까? 신기하다면 신기한 게 아내의 이름과 죽은 누나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었다. 민주. 그런 똑똑하고 예쁘고 잘난 여학생을 나는 내 애인으로 삼게 되었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국방의 의무. 물론 나는 부모 공양을 핑계로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신체 건강한 사람이 왜 군대를 피한단 말인가. 당당히 05년도 2기 검은베레 시험에 응시했지만 군 간부를 하려다가 불합격해 일반병으로 자원 입대했고 입대 후 첫 휴가 때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중간중간 애타게 면회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던 도중 내가 병장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국주야, 네 형이 사준 나주집이
네 아버지가 담보 잡았다가 망해가지고 홀딱 넘어가게 생겼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럼 민주는 어디서 지내고 있는데? 민주도 지금 급하게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광주 신가동 쪽에 아는 사람이 있대서 그쪽으로 이사 갈 건가 보다. 아이고 이 썩을 놈의 인간이 막내놈 살 집도 없애버리네. 아이고.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일단 엄마만 신경 쓰고 민주는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나는 군 복무 중 청원 휴가를 신청하고 아내 민주를 만나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이는 어머니에게 전해받은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저 한숨만 나왔다. 그녀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대학도 자퇴하고 오로지 내 뒷바라지를 위해 나서준 천사 같은 아내였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면 모두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부대 복귀 후 행정반으로 갔다. 병장 고국주, 행정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어냐, 고병장 들어와라. 충성, 휴가 복귀했습니다. 그래, 마음고생 심했지. 어떻게 정리 좀 됐나? 정리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잠시간 정적이 흘렀고 보급관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고병장아,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사실을 한 가지 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너 믿고 이야기해도 되겠냐?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주 씨가 임신했던 거 알고 있었냐? 네? 그게 너 상병 정기휴가 때 그때 애가 생겼었나 보더라. 그래서 청원휴가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가 왔었다. 같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허락해 주려고 했지. 그런데 너 병장 정기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준다고 비밀로 했던 거였어. 좋은 일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들뜨고 신났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내게도 내 아이가 태어난다니. 내게도 이제 내 가족이 생기는 건가. 행복했다.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쁨마저 들었다. 민주 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나중에 알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해줄 테니까 너 내가 믿고 말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들어라. 네? 이 좋은 일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유산이 됐단다. 예? 아니, 애가 임신이 이제 됐는데 이제는 애가 유산이 됐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안하다 임마. 진정하고 들어라. 이게 무슨... 내가 뭘 어쨌다고... 3개월 남았는데... 오자마자 힘들겠지만 너 돈도 없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급관님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한 장 꺼내었다. 민주씨가 사실 지금 집 구하는 것도 힘들고 몸도 정상이 아니라 먹는 것도 힘들 거다. 이걸로 집 보증금도 넣고 먹을 것도 잔뜩 사준 후에 곁에 있어주다 와라. 한 열흘 정도면 되겠냐? 보급관님, 제가 이걸 염치 없게 쓴다 하더라도 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 임마 이거 당장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해지고 주변을 좀 돌아볼 일이 생겼을 때 많이도 말고 딱 100만 원만 갚아라.
대신에 평생 나라는 사람 기억해주면 된다. 알았지? 난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등병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잘 참고 지금까지 와준 것도 고마운데, 아이고, 일이 병장 때 이렇게 터지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나는 군복무 중이던 충북 신리면에서 주덕역으로 향한 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몇 번을 환승하여 광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녀가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충격 그 자체였다. 쌀을 지어 먹을 냄비 그릇, 흔한 전기밥솥도 없어. 생쌀을 검은 봉지에 담아두고 물컵을 쌀에 불려 그걸 입에 조금씩 넣고 깨먹고 있는 그 모습은 내 눈을 없애고 싶었다. 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었으니 아이가 생을 달리한 것까지 한순간 이해가 되었다. 민주야, 나 왔어. 그렇게 갑자기 휴가를 나온 내 품에 파고든 민주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보급관님께 받은 카드를 들고 겁도 없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가까운 원룸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계약한 뒤 전자매장에 가서 전기밥솥부터 숟가락, 젓가락 등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했다. 그렇게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게 되었고 나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래, 잘 다녀왔냐? 충성, 휴가 복귀했습니다. 그래 임마, 아주 신나게 쓰고 왔대. 민주 씨는 넉넉히 했어? 염치 없지만 넉넉히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이제 돌아가 봐라. 그렇게 짧은 대화 후 소대로 복귀시키려던 보급관님을 향해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 보급관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저 부사관에 지원하겠습니다. 뭐? 너 진짜냐? 네, 진심입니다. 그때 당시의 병장, 즉 만기에 가까운 병이 간부에 지원하여 임관하게 될 시 일시불로 받게 되는 금액만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나는 이 돈을 통해 빚을 갚고 사랑하는 아내를 군간부 영해 숙소에서 함께 지낼 것을 예상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뒤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너 이제 2달 남았어. 그거 알고나 하는 소리야. 후회 안 합니다. 너 혹시 현역병 간부 인관시에 주는 위로금 때문에 지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까지 돈 급하게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이라고 말뚝 박았는데 너 내 말 무시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보급관님은 계속 나의 의지를 꺾고자 했지만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급관님을 설득하게 되었고 그달 말 때마침 있던 간부 인관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부사관 학교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수개월과 주특기 교육을 포함한 총 6개월 동안 나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상위 성적을 수료하여 A급 간부로 임관하게 되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자식이 군 간부로서의 삶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은 아직도 내 앨범 속 추억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 하사로 임관하고 나서도 군복무가 수월하진 않았다. 하사 시절에는 부대 적응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임무 등으로 숙소가 영외에 있는 기혼자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는 날보다 병영 내의 인원들과 함께 동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이 먼 곳 타지까지 아내를 데려와 또다시 홀로 두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힘이 들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두 번째로 잉태된 아이는 외로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을까? 또 우리의 품을 떠났다. 이후 나는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진심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듯 무감정해져 갔으며 매우 전투적이고 교과서적인 간부가 되어갔다. 이래서인지 나는 사단 신교대에서 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퀄리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한편 마음은 늘 허전했다. 2010년 중사 진급식 날,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우리 애기가 5주째래. 진짜? 여보 고생했어. 우리 이번엔 우리 아이 정말 잘 지켜내서 세상에서 꼭 함께하자. 어? 내가 더 노력할게, 여보. 아니야. 함께 많이 못 있어줘서 내가 더 미안해. 여보 사랑해. 아마 이 시기쯤이었을 것이다. 백구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 깊은 산속, 어둡고 어두운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방을 더듬거리며 땅바닥을 손으로 짚어가며 무의식적으로 길이라 생각되는 곳을 더듬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멀리서 하얀 빗덩어리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점점 흰 빛이 다가오는 걸 보니 백구였다. 백구의 뒤에서는 둘째 형이던 한주영이 나타났다. 형! 한주영! 조그만 놈이 고생 많이 했다. 형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 이제 형들이 봐줄게. 걱정 말고 건강해라. 어? 형, 무슨 말이야? 함께 한다니? 어? 형! 사방은 다시금 어두워졌으나 백구가 내 바짓단을 입에 물고 흰 빛이 있던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엔 사방이 꽃으로 둘러싸인 넓은 숲에 꽃으로 된 집이 있었다. 딱 한 사람 살기 좋은 집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아니다. 나? 길을 잘못 데려왔구나, 이 녀석. 어이, 저리 데려가거라. 그때 백구가 낑낑대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금 옆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엔 온갖 피칠가불한 사람들이 한 손엔 칼을 들고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대검술로 나를 향해 달려오던 녀석들과 대적해 3명을 꺾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뒤에 있던 피라미들로 보이던 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꿈속에서 나는 그 3명을 땅에 파묻고 명복을 빌어주고는 잠에서 깨게 되었다. 희한한 꿈을 다 꾸네. 요상한 꿈자리에 뒤숭숭하기도 했지만 다음 신병 교육들을 위한 연구 강의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그날도 밤을 새워 강의할 내용을 연습하고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는 간혹 데자뷰 현상을 겪게 되었다.